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주말이 됐습니다. 6월 5일 새벽 저녁식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김호수 총장 체제가 출범한 뒤에 첫 번째 고위 검찰 인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대검 검사급 간부 41명에 대한 인사입니다. 검찰 인사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건 아마 문 정부가 유일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박범계 라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동안 피고인으로 중앙지검장 자리를 굳세게 지켰던 이승윤은 승진을 해서 서울고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고인 신분 서울고검장입니다. 워낙 옷을 벗은 사람이 많았은지 고검장 승진만 6명이며 검사장 승진이 10명이나 됩니다. 이승윤이 간 서울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 동부, 서부, 북부 등 일선검찰청을 관장하는 상급 검찰청이죠. 굳이 이승윤을 이 자리로 옮긴 것은 정권 말기에 권력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이승윤, 이정수 투톱이 현실화됐다고 썼습니다. 윤석열 라인은 대신 모두 숙청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에는 신승식 반부패 부장과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권력의 편에 섰다는 말을 들어왔던 검사들입니다. 수원지검은 아직 불법 출금 사건에 남아있는 이광철 비서관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광철이 이번 검찰 인사에 인사검증을 했겠죠. 얼마만큼 관여했을까요? 검찰 간부 인사를 볼 때마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무인수원 연구위원회라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보낼 곳도 없는 좀 삐딱해 보이는 고검장급 인사들이 이 법무인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갔습니다.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들이 그들입니다. 조원안관 대검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말하자면 사표조차 내지 않은 반권력 검사들에게 모욕 주기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 연구위원 자리에서 모욕을 감내하던 한동훈 검사장은 더 할 일이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습니다. 연수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번이 네 번째 좌천입니다. 언론은 김호수 총장이 일선 복귀를 요구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거부를 했다고 썼습니다. 이런 글을 두고 벌써부터 1년만 더 버텨라. 그러면 차기 총장 영순이다. 이런 우스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차기 총장 영순이라는 우스개입니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늘 하는 틀에 박힌 소리입니다. 언론은 이번 인사는 정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썼습니다.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 부장에 임명된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있을 당시에 이승윤 반부패 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 문제로 그는 지난 2월 자신이 지검장으로 있는 수원지검의 부하 검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 그 때문에 불법 출금 사건의 수사 지휘는 이번에 옷을 벗은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불법 출금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경제가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이 지금 너무 어렵다며 올여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합니다. 어느 쪽이 정직한 것입니까? 그 금액도 1인당 30만 원 정도라고 하니 소요 예산은 15조를 훌쩍 넘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권이 전 국민 여름 휴가비 뿌리는 나라가 됐나. 한때 그리스가 그랬죠. 공무원 천국, 유급휴가는 그리스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장관은 다시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부담이 가니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발단은 5월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그는 당시에 새 경제학 이론도 내놨습니다. 재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돈을 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게 다시 세수를 증대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이 놀라운 학설에 대한 비판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서 이 자산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는 4월 2.3%, 5월 2.6% 올라 한국은행이 물가를 관리하는 수준은 2%를 넘었었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입니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언제 금리를 인상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1765조 금융권 부채만 그렇습니다. 1765조나 되는 가계부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기준금리 0.5%가 올라도 실제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10조를 훨씬 웃돌게 됩니다. 이 기준금리보다 은행 이자는 조금 더 높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더 어려워집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역설적으로 재난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모양입니다. 지켜야 되겠죠. 대통령이 말했으니까요. 결국 대선 매표 행위라는 비난은 있겠지만 아마도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돈을 주니까요. 송영길 대표도 세수가 19조나 더 거친 것을 강조합니다. 이 윤호중 원내대표는 상반기 세수가 더 거쳐서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 과연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딱 대선용 현금 풀기인데 말입니다. 그는 더 거친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경제 이론입니까?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건전하게 하는 게 왜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 우리 국가 채무는 965조 9천억입니다. 만약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이라도 하게 되면 3, 40조 추경을 더 해야 할 것이어서 어쩌면 올해 국가 채무는 1000조가 될지 모릅니다. 아니 100% 됩니다. 그런데도 더 거친 세수를 정부가 갖고 있으면 경제 회복을 막는다고 하니 국민 수준을 정말 개돼지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 더 거친 세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부세, 주식거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수출로 늘어난 법인세 등입니다. 이처럼 금권 선거 유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 권력도 국민도 타락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558조로 슈퍼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벌써 한 차례 추경을 했죠. 내년 예산은 얼마쯤 될까요?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 예산은 총 593조 2천억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6.3% 늘었습니다. 그런데 장담하건대 이 593조보다 예산안은 상당히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해마다 그려봤으니까요. 지난 3년 동안 매해 예산을 9%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내년 예산이 600조를 넘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문 대통령부터 이런 예산 증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5월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문 정부는 정말 돈을 원하는 대로 쓴 정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연도별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단박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7년에는 3.0%였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들이 2018년에는 6%, 2019년에는 6.8%, 2020년에는 6.2%, 그리고 2021년에는 6%등 6%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9% 늘어 부처 요구안보다 더 커졌습니다. 결국 국가 채무는 다시 엄청나게 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593조나 되는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분야가 보건복지 고용 부문으로 무려 219조나 됩니다. 올해보다 9.6%나 늘어난 것입니다. 복지 청구를 만들려 하는 겁니까? 그런데 SOC 예산은 올해와 같은 26조 5천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지인 기간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문 정부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저 돈 중에 문 대통령이 가슴이 뛴다고 했던 가덕도 신공항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을까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영빈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초선 의원 81명 중에 68명이 갔습니다. 이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라고 하더군요. 그 더민초가 4월 재보선 이후 현장 민심을 전하겠다고 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30분 가까이 얘기를 했을 뿐 조국 사태와 부동산, 종부세 문제 이 등에 대해서 말한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정확히는 27분입니다. 그걸 또 신문들은 친절하게 보도하더군요. 대신 의원들은 문 대통령과 일일이 사진을 찍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결국 민심을 전하겠다고 간 의원들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거꾸로 당부 말씀만 듣고 나온 셈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내부 분열이나 튀는 발언으로 주목받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당에 참여시키는 것이 재집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합니다. 아직도 정권 재창출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과를 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내로남불, 윗선, 오만 프레임에 갇혀 잘 보이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정적 프레임이 성과를 덮어버리는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성과를 낸 부분이 많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입니다. 국정 어느 부문에서 성과를 냈는가요?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안보가 튼튼해졌습니까? 외교가 잘 되었습니까? 교육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빈부 격차가 줄었습니까? 아닌 말로 사회가 공정해졌습니까? 무엇보다도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건을 봤을 문 대통령이 내로남불이나 윗선과 오만을 언론과 반대편이 만든 프레임으로 보는 상황인식은 우리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어제 제 방송 제목을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했는데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아직도 조국이 내로남불이 프레임에 걸려든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폭 이용구를 법무부 차관에 6개월이나 앉혀두고 뭉긴 겁니까? 결국 검찰이 무너지고 법원이 무너진 건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춘추 전국시대의 고사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한문제 때 사람 장석지 얘기입니다. 관직은 정의로 요즘으로 치면 대법원장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황제가 순행에 나갔다가 이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다리 아래에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황제의 수레를 끄는 말들이 깜짝 놀란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황제가 추락할 뻔했죠. 그 사람은 황제 일행이 와서 몸을 피했다가 다 지나간 줄 알고 다리 아래에서 나오다가 말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이 장석지는 그를 심문한 뒤에 그에게 금령을 어긴 죄를 물어서 가벼운 벌금령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한 문제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겨우 벌금령을 내린 것이냐? 내 말이 놀라서 내가 다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장석지가 대답했습니다. 법은 천자와 백성이 똑같이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대로 벌 내려야만 합니다. 만약 법대로 하지 않고 중령으로 다스린다면 백성들은 법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집법불화란 말은 그때 나왔습니다. 문정부 검찰과 사법부를 지켜보면서 집법불화를 망각한 자들이 왜 이리 많은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